그러면 188쪽의 부동산 시장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제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188쪽의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시장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칠판 보시죠. 칠판 188쪽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뭐 시장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수요 공급이 만나고요.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되는 곳. 지난주에 왜 우리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균형이고,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이때 수요 공급이 만나서 가격과 양이 결정되는 곳이면 무조건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어떤 곳이든. 근데 이 시장은 종류가 크게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처럼 위치를 말할 수가 있는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고요. 외환시장, 주식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화폐시장처럼 위치를 말하기가 조금 힘든 시장이, 분명 수요와 공급이 만나고 가격과 양이 결정되기는 하나 위치를 말하기가 조금 힘든 시장이 주상적 시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어디예요? 라고 묻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디예요? 그러면 위치를 말하기가 상당히 거시기 하죠. 거시기.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주상적 시장으로 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도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체적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양자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시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예컨대 제가 을지로 입구에 부동산 시장, 그러면 떠오르는 위치가 있어 없어? 있지. 종로 2가의 부동산 시장, 평촌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 범계역 주변의 부동산 시장, 그렇게 정의를 했을 때는요, 떠오르는 위치가 있다는 거죠. 위치를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과 구체적의 시장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그런 시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동산 시장은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이렇게 물으면 둘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된다. 되셨나요? 예. 두 번째,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두 가지 시장이 있어요.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조금 많으면 안 되고요.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 무수히. 다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요, 무수히 많다의 다수예요. 한 10명 정도의 다수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의 다수입니다. 두 번째, 판매되는 물건이 완전 똑같아요. 동질적인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가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질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은 그런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무수히 많고 사는 사람도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은요, 들락날락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시장에 지 맘 먹었을 때 들어가면 되고, 또 마음 이렇게 안 내키면 빠질 수도 있고, 이게 자유로운 시장입니다.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다 알고 있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요, 미래 일어날 일까지 다 알고 있는 시장입니다. 즉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즉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아니 그럼 이거만 공부하면 되나? 이거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만 공부하면 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이걸 살짝 뒤집으시면 됩니다. 살짝. 자, 우리 한번 뒤집어 봐요. 예. 판매자, 구매자 몇 명? 소수. 판매되는 상품. 이질. 좋습니다. 진입과 퇴거는 곤란. 정보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둘 다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만 확실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불완전 경쟁 시장은 뒤집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들으세요. 예. 완전 경쟁 시장은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아까 물건의 질만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뭐도 같다, 가격도 같다. 그래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을 하는 시장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의 차이점을 제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가 몇 명 있다 그랬어요? 다수. 여기서 말하는 다수는 뭐라고요? 무수히 많다.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판매자, 구매자가 소수. 특히 판매자가 소수예요. 판매자가 소수인 시장에서는요, 지네들끼리 담합하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죠?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은요, 판매자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한 놈이 가격을 조작한다, 올린다, 내린다는 게 전혀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그 가격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합니다. 테이커. 프라이스 테이커는 뭐냐면 가격이 주어지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테이커. 그럼 우리 영어로 말고 한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순응자, 가격 수용자라고 합니다. 가격이 정해지면 조작한다, 순응한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순응하고
가격에 수용한다. 가격 수능자, 가격 수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놈이 가격 수용에 을 못하고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뭐 생각해도 끔찍한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놈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격 올려버립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똑같은 가격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 한 놈 가격 올려버립니다. 그럼 이놈 물건을 안 사는 겁니다.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쬐끔 감소, 무수히 많이 감소. 그러니까 가격에 순응하는 시장에서는요. 한 놈이 가격 올려버리면 아무도 이놈 물건 안 사요. 수요량이 무한대로 줄어버립니다. 반대로 가격을 한 놈이 내려버리면 똑같은 가격 받다가 내려버리면 수요량이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이 증가합니다. 즉 가격의 쬐끄만한 변화에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인다? 지난주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모르시면 여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맨날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온몸은 피투성이 여기 부딪히고 안 되니까. 수요는 완전 탄력적입니다. 다 까먹었네. 다 까먹었어. 완전 탄력적이면 기울기는 평 다 까먹었어. 수평이란 것은 탄력성이 무한대값이란 말 맞습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에서는요. 가격의 쬐끄만한 변에도 수요량이 엄청나게 반응을 합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 수평이 됩니다. 기울기는. 세 번째. 완전 경쟁시장에 모르는 정보 있댔어요? 없댔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는 정보가 있어야지 특정 정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봐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걸 정보 비용이라고 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 비용이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럼 정보 비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어떤 게 나오는지 정보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학원에 나오신 거예요.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뭐를 지불해야 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르는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남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야 초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초과이윤이란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맞아요?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정상이윤은 존재합니다. 무슨 이유는요? 정상이윤. 남들만큼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정상이윤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이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이따 이해되게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완전 경쟁 시장, 판매자, 구매자 무수히 많고 판매되는 상품 똑같고 진입과 퇴거 자유롭고 정보는 완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을 하고 가격 한번 정해지면 수용 또는 순응하고 가격을 조작해버리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없으며 정상이윤은 존재하는 시장, 그 유명한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은 이걸 뒤집으면 된다 그랬죠. 소수, 이질, 곤란, 불완전한 정보. 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불완전한 시장은 또다시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이거는 뭐로 구분하시냐면요. 공급업체 숫자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공급업체 숫자로. 공급업체가 딱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독점 시장이에요. 공급업체가 소수다. 그럼 이거는 과점 시장이에요. 2개 이상일 때. 그리고 이거 말고 위에 거 2개 말고는 전부 다 그 외에는 독점적 경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형태 시장이 독점적 경쟁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공급업체가 딱 한 개만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독점.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점제가 2개 좀 알려드릴게요. 전력이랑 담배랑. 전력이랑 담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독점입니다. 전력은 한국전력에서만 공급을 해요. 한국전력에서만. 그 다음에 담배는 어디서 공급해요? KTNG에서 공급해요. KTNG에서. 사명이 바뀌었죠. KTNG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배 인상공사 하시는 분들은 약간 정보력이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연식이 약간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담배 인상공사. 약간 연식 오래되신 분들 담배 인상공사. 연식이 더 오래되신 분들 저는 어떤 얘기가 들어봤냐면 전매청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매청. 상당한 연식을 자랑하시는 분이죠. 아무튼 그 담배는 KTNG 대표적인 독점 시장입니다. 두 번째 과점 시장은 어떤 거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과점 시장은 우리 한번 흔히 생각했을 때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몇 개 있습니까? 한 4-5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현대, 기아, 쌍용, 삼성, 대우 정도? 쉐보레? 5개 정도. 휴대폰 통신 판매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뭐 조금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개 정도. SK텔레콤, KT, 그다음에 뭐 LG U 플러스 정도. 라면. 그만합시다. 아무튼 이런 게 과점 시장이에요. 2개보다는 많은데 2개 이상이 되는, 1개는 아니야. 2개는 이상인데 10개를 넘지는 보통 않는 상황을 과점이라 그래요. 과점. 그 외에는 전부 다 독점적 경쟁입니다. 독점적 경쟁.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럼 우리가 지금 주구장창 배우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미리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무슨 시장으로 분류된다? 불완전 시장.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유를. 왜 제가 갑자기 결론부터 내드렸느냐. 갑자기 대관절 왜 결론부터 내드렸느냐. 이유를 묻지 않고.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은 없어요. 현실 세계에 저런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보는 시장들은 전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은 없으니까. 근데 없는데 왜 공부하는데? 학문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틀림없이 무슨 시장인데? 불완전 시장인데 이걸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려면 뭘로 분석하는 것이 완전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끗 차이니까 잘 기억하세요. 부동산 시장이 뭐로 분류됩니까? 물었을 때는 불완전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시장은 전부 다 불완전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장도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할 때는 뭘로 가정해서 완전으로 가정해서 분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한 시장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시장으로 하느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대답하시죠. 부동산 시장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알고 있다고 봐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정보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네 번째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법적 규제가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한번 입지 선정을 잘못하면 그거 빼고 다시 주차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진퇴가 곤란해요. 계속 갈까요? 예.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랑 지방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똑같은 아파트 처리합니까? 다른 아파트 처리합니까? 다른 물건 처리해요. 그럼 판매되는 물건은 동질이다, 이질이다? 이질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말하는 다수는 어떤 다수라 그랬죠? 무수히 많은 다수라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 상위 소득의 20%가 잘 사는 사람들의 20%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땅 전국의 사유지 91% 가지고 있답니다. 91%.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땅 90%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80% 소득계층이요. 29% 땅. 그거 차지하려고 아침밥 먹고 나와서 막 강의도 하고 이렇게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벌써 잘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땅 9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건물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건물들 누가 다 가지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파트 많잖아요. 이런 아파트 누가 다 가지고 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나 봐요. 그 사람들은 한 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몇 채씩 그렇게 가지고 있나 봐요.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요. 다수라고 보기 어려워요. 소수에게 편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매자. 우리 아까 지난주에 부동산에서 수요라는 것은 단순히 사고 싶다는 수요 아니라 그랬어요. 뭐를 갖추고? 구매력을 갖추고. 사고 싶다가 유효 수요고 이게 진짜 수요지. 구매력이 없이 단순히 사고 싶다는 소요라 그랬어요. 잠재 수요, 예비 수요 그래서 소요. 기납니까? 근데 부동산은 가격이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래서 사고 싶다는 많은데 구매력까지를 갖추고 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러기에는 무주택 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그 무주택자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따라서 무수히 많다. 구매자가 무수히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론 냅시다. 부동산 시장은 판매자, 구매자, 소수, 판매되는 상품, 이질, 진입가 태거, 곤란, 정보는 불완전. 어떤 시장이면 틀림이 없다. 불완전한 시장이면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분석하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는 뭘로 분석한다? 완전으로 분석한다. 근데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 말 이해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당히 어려운 개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요. 뭐 물론 합격도 하겠지만 상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집니다. 상식의 폭이. 뉴스에서 안 들리던 게 막 들리기 시작하고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신세계를. 물론 열심히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사람이 상당히 유식해져요. 상당히 유식해집니다. 상당히 유식해집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미리. 지금 보세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요. 삶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니까요. 예. 네, 높아지게 해드릴게요. 예. 지금 보세요.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식한 말입니까, 이게. 주택 서비스. 자, 들어보세요. 예. 주택 서비스는 주택 소비자가 주택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느끼는 효용을 말해요, 효용. 영어로 표현하면 유틸리티 또는 만족감을 얘기합니다. 그럼 서비스가 뭔지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를 선호해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해요? 왜냐면 신축 아파트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크거든요. 소형주택을 선호해요? 조금 중대형 주택을 선호해요? 중대형. 왜냐하면 중대형에서 느끼는 효용이 크거든. 효용이 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어떤 만족감이나 효용을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라는 걸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 20평짜리 아파트예요. 삼성물산 건설 부분에서 지었어요. 삼성물산 주택건설 부분. 그러면 레미안이 되겠죠. 레미안. 요거는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고요. 대우건설에서 지었어요. 대우건설. 대우건설에서 부르지요. 이렇게 부르지요. 이렇게.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20평 레미안이랑 대구 40평 푸르지오랑은 똑같은 아파트인가요? 다른 아파트인가요? 이거는요. 같은 구석이 한 구석도 없어요. 지역도 다르지, 평수도 다르지, 건설회사도 다르지. 따라서 자, 따라 한번 해봅니다. 물리적 주택 시작. 그 주택 그 자체로 본다면 이 두 개 주택은 동질적이다, 이질적이다. 이질적이어서 얘가 좋다는 것 자체를 비교를 못한다고. 분석 자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판매되는 물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좋다 이런 분석을 못한다고. 근데 부동산에는 가격이 책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격은요. 만족감으로 책정이 됩니다. 만족감. 효용으로 책정됩니다. 즉 주택 서비스로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에 20평 레미안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00 정도의 만족감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서비스를 얻었어요. 만족감, 효용을 얻었어. 근데 이 사람이 발령이 지방으로 나버렸어. 대구로. 근데 분명 서울의 20평 레미안으로부터 100만큼의 만족감을 얻었던 놈인데 대구에서 집 알아볼 때는 20평은 안 알아봐요. 40평 프로지오 주면 대줘야 내가 서울에서 20평 아파트랑 똑같은 만족감을 얻겠답니다. 얘가.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럼 이 두 개 주택은 주택 소비자에게 똑같은 만족감을 주는 주택으로 처리될 수 있다. 그러면 주택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주택의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개 주택은 동질적인 주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동질이란 말이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두 개 주택을 똑같다라고 처리해버리는 순간 이제는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서울의 25평 레미안은 이제 대구 40평 프로지오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같다고 봤기 때문에. 다시. 대구의 33평 프로지오는요. 서울의 20평 레미안보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나쁜 거예요. 아까는 누가 좋다 나쁘다 자체를 비교를 못했는데 이제는 비교할 수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와야지? 주택 서비스 개념을 가져와야지 주택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는 이질화가 된다, 동질화가 가능하다? 동질화가 가능하다. 왜 동질화 돼야 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완전으로 분석한댔어요? 불완전으로 분석한댔어요? 완전으로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완전으로. 그럼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으로 분류되지만 불완전으로 분류되지만 분석을 할 때는 완전으로 분석해야 돼. 근데 완전으로 분석하려면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이어야 돼, 동질적이어야 돼? 동질적이어야지 완전히 되잖아. 근데 부동산 시장은 판매되는 물건이 이질적이었잖아. 그 주택 그 자체로는 분석이 되고 안 되고 무슨 개념을 가져온 거야? 서비스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뭐로 분석한다? 완전으로 분석한다. 완전으로 분석하려면 판매되는 물건이 어때야 된다? 동질적이어야 된다. 동질화가 가능한 개념이 하나 필요하니 그게 뭐다? 주택 서비스이다. 그래서 유명한 질문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물리적 주택 그 자체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OX, X. 분석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회전해야 됩니다. 아, 분석은 완전인데? 완전은 동질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할 수가 없고 주택 서비스로 분석해야 되는구나. 그때 필요한 개념이 주택 서비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주택 서비스라는 개념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들 방금 이해를 하셨다면 내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이거. 상당히 서비스란 말이 개념이 안 잡히는 거라니까 이게 원래. 이거 내가 설명 잘해가지고. 그럼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설명 잘했어 방금. 마음에 드네. 내 설명해놓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예.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본원적 수요라는 것과 파생적 수요라는 것을 좀 비교해 볼게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수요 공급 이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계속 끄집어냅니다. 자, 주택에 대한 수요는 본원적 수요고 주택을 수요하려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된다 그랬죠? 예, 마치 우리 빵하고 밀가루라 그랬잖아. 빵을 본원적으로 수요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된다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난주는 모르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알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주택을 소비하는 이유가 주택으로부터 어떤 효용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라면요. 이때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됩니다. 뭐가 본원이 됩니까? 주택 서비스. 알고 보니까 이제 주택을 우리가 수요하는 이유가 주택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만족감이 본원적 수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주택은 도구, 파생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 주택이 나올 때 무조건 본원, 무조건 파생 이런 생각은 지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랑 비교할 때 주택은 본원이지만 서비스랑 비교할 때 주택은 파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본원적 수요와 파생적 수요를 구분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갈게요. 부동산 시장 한번 분류해 볼게요. 제가 분류할게요. 자, 부동산 시장을 분류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분류표가 있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도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하게 되면요, 5가지가 나와요. 어떤 5가지가 나오냐면 주, 상, 공, 농, 특이요. 주, 상, 공, 농, 특, 주, 상, 공, 농, 특. 요 멜로디를 좀 기억하세요. 주, 상, 공, 농, 특, 주, 상, 공, 농, 특. 왜 이 멜로디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 부동산 학개론 오지선다예요. 오지선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5가지가 나온다. 이 5가지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하는 게 좋아요. 5가지. 오지선다기 때문에. 오지선다기 때문에. 이 5개 중에 하나를 섞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5개 나오면 제가 반드시 요 멜로디에 넣을 거예요. 주상공농특, 주상공농특.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가면요, 중전저고통, 중전저고통.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가면요, 사금법인유, 사금법인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뒤에 가면요, 내관분시임, 내관분시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시조, 투엘부, 시조, 투엘부. 이렇게 다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5가지 멜로디. 첫 번째, 주상공농특, 주상공농특. 하지만 여기서는 주상공농특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멜로디 기억하려고 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장 범위. 자, 시장 범위를 가지고 시장을 분류해보면요, 전체 시장이 있고요, 부분 시장이 있고요, 개별 시장이 있어요. 개별 시장이 있어요. 전체 시장, 부분 시장, 개별 시장. 전체 시장, 부분 시장, 개별 시장.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분 시장에 대한 구분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시옵소서. 칠판 보시옵소서. 자,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요, 광주의 부동산 시장, 광주의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 대구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눠볼게요. 서울은요, 서초구 부동산 시장, 송파구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눠볼게요. 송파구는요, 잠실동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석천동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뉘어볼게요. 잠실동은 잠실 1동의 부동산 시장, 잠실 2동의 부동산 시장, 이렇게 나뉘어볼게요. 잠실 2동의 부동산 시장은 22번지 시장, 23번지 시장, 이렇게 나뉘어볼게요. 그리고 더 이상 작은 단위로 세분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토지 등록의 최소 단위가 뭐라 그러냐면 필지라 그랬어요. 필지. 필지는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가 없어요. 토지 등록의 최소 단위가 필지예요. 그럴 때 22번지, 23번지 이런 짓을 우리는 개별 시장이라 그래요. 개별 필지마다 형성되는 시장을 개별 시장을 하는데, 필지 자체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 필지가 약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약 몇 개 있냐면, 약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필지가. 약 5천만 개 정도 있어요, 5천만 개. 정확히 한 4,9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개 필지를 우리는 전체 시장이라 그래. 무슨 시장이요? 전체 시장. 전체 시장. 그러면 전체 시장과 개별 시장 사이에 이 무수히 많은 시장들 보이십니까?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부분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시장이요? 부분 시장. 그럼 질문.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꾸 지역적으로 시장이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체 시장이 아니라 무슨 시장으로 존재한다? 부분 시장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전부 다 부분 시장이라고?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부분 시장이라고? 그럼 대답하시죠. 부분 시장은요, 조금 더 작은 단위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시장이 점점 나누어질수록, 자, 이제 대답하는 겁니다. 시장의 성질은 비슷해질까요? 달라질까요? 예? 그러니까 동질일까요? 이질일까요? 동질입니다. 동질하신 분, 감각적인 분이에요. 두 번째, 동질적이면 대체성이 커질까 작아질까? 커진다. 대체성이 커진다는 말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예요. 배운 거 대답해 보세요. 대체재가 많아지면 수요는 탄력이 됩니까? 비탄력이 됩니까? 탄력적이 된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요. 제가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30평 아파트.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랑요, 지방에 있는 30평 아파트는 10억 이상 차이 날 수 있나? 있어요. 같은 30평 아파트라도. 그럼 이 두 개 물건은 동질적인 물건, 이질적인 물건. 이질적이면 대체가 돼, 안 돼? 안 돼. 대체 못하면 수요가 탄력이 돼, 비탄력이 돼? 비탄력이 돼. 그러면 전체 시장의 성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국에 있는 전체 시장에 있는 부동산들은 동질이다, 이질이다? 이질. 대체도 잘 안 되고 수요는 보다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 하면 성질이 좀 비슷해집니까? 서울 송파구 하면 성질은 더 비슷해지겠지. 송파구 잠실동 하면 성질 완전 비슷하겠지. 잠실 이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2개 단지밖에 없어요. 2개 단지 가격 다 비슷하다고요.
두 개 다 비슷하다고요.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한 단계씩 계속 세분화될수록 시장의 성질은 뭐요? 동질화되고, 동질화되면 대체성이 커져서 수요가 탄력적이 되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보다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질. 대체성 커지고 대체성이 많아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 그럼 이때 부분 시장이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부분 시장으로 나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시장의 세분화다 그래요. 뭐라고요? 세분화. 근데 이걸 시장 차별화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시장 차별화. 우리는 반드시 뭐를 구분하셔야 되면 한번 해보세요. 세분화, 차별화 구분하셔야 돼요. 세분화라는 것과 차별화라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분화는요, 수요 가지고 시장 나눠가는 현상이고요. 차별화는요, 공급 상품 가지고 시장 나눠가는 현상을 차별화라 그래요. 수요는 세분화고요, 공급은 차별화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보고 뭐가 세분화인지 뭐가 차별화인지 지금부터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옷, 남성복, 여성복이에요. 남성복은요, 정장, 캐주얼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세분화예요. 이 옷을 누가 입을 거냐? 수요자가 누군지를 가지고 시장을 나누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세분화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타겟을 잡을게요. 남성복 정장의 타겟을 잡겠습니다. 남성복 정작. 그럼 남성복 정작을 타겟을 잡아서 하의는 됐고 상의를 타겟을 잡을게요. 그럼 남성복 정작 상의를 타겟을 딱 잡았더니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은 이제 그 정장을 입는 사람들이 활동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의 버튼이 3버튼이나 2버튼이라는 거지. 3버튼, 2버튼의 단점은 활동성이 약하다는 거지.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상가집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명절 때 이제 차례 지낼 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절을 해야 되거든, 절을. 절을 해야 되는데 단추를 3개 잠궈놓고 절을 못 한다는 거지. 이건 나만 느끼는 건가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절을 하려고 하면 단추 뜯어지고 막 그래요. 상가집에서. 그래서 막 그 상주가 같이 맞절하다가 단추 떨어졌어요. 단추 주워주고 막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이거 얼마나 무한한 겁니까 이거? 옷을 그따위로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기존 제품과 차별화시켜가지고요, 원버튼으로 출시를 딱 하는 거지. 그럼 이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좀 특출나게 잘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공급자의 차별화 전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공급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잘 만들어 보자. 특출나게, 특별하게 하는 것을 뭐예요?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바꿔서 나옵니다. 수요자를 가지고 시장을 나누어 가는 현상을 시장 차별화라고 한다. OX. X. 공급 상품 가지고 시장을 나누어 가는 현상을 세분화라고 한다. X. 그러니까 공부율을 갖다가 이제 감각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각적인 사람은 감각적으로 틀렸는데라는 걸 알고요.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외워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분들은 외워야 될 게 적어요. 감각이 없는 분들은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불공평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강의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IQ나 어떤 지적 능력이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진짜 누가 노력하고 누가 노력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좀 이렇게 감각이 좀 있는 분들은 공부 별로 안 해도 또 합격하고 또 감각이 상당히 별로 없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했는데도 막 이렇게 잘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뭐 정도는 없으니까 그죠? 정도는 없고 열심히 하는 게 일단 최고의 합격하는 확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수요 나오면 뭐라고요?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 구분하시고요. 이번에는 저랑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는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거든요. 좀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때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질문.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라고 배우셨나요? 불완전이라고 배우셨나요? 불완전이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판매자, 구매자 몇 명이요? 소수. 판매되는 상품이요? 이질. 지니까 태거요? 곤란. 정보는요? 불완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일적 시장에 속해요.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서 중강성이 가장 유사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배웠어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나요?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 들어가기 전에 요 4가지 성질을 일단 개념을 잡고 갈게요. 완전과 불완전 중에서는 불완전, 약성, 중강성, 강성 중에서는 준강성, 추상도 되고 구체도 되고 요 4개 받고 6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기억할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할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 시장이라 그랬어요. 국지성이라 그래요, 국지성. 많이 들어봤죠, 이거? 예. 전국적인 시장이 아니라 부분적인 시장이다. 국지성, 지역성이 있다. 이거는 토지가 움직일 수 없다는 부동성의 말미암은 성질입니다.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최근 출제, 옛날에는 여기서 거의 다 출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2번에서 상당히 많이 냅니다, 2번에서. 자, 이걸 B라고 할 거예요, B. 따라해볼래요, B. 첫 번째는 거래가 비공개된다.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 거래의 비공개성. 두 번째는 상품이 다르다. 그래서 상품의 비표준화성. 상품의 비표준화성.
상품의 비표준화성입니다. 세 번째는 시장이 조직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시장이 비조직성. 시장의 비조직성. 그래서 거래는 비공개됩니다. 상품은 비표준적입니다. 시장은 비조직적입니다. 이걸 3B라고 하고 3B가 나올 때는요. 요거 기억하셔야 될 게 무조건 개별성 때문입니다. 무조건 개별성. 자, 지금부터 그럼 저랑 개별성에 관한 심도 깊은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판매되는 물건이 같다 다르다. 그걸 개별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동질적인 물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동질적인 물건은 물건이 표준적이라고 봐야 되겠네.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무슨 표준이다? 비표준이다. 그럼 동질적인 물건은 거래가 뭐냐면 거래 가격이에요. 생략되어 있는 말이 가격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가격이 공개할 수 있어요. 동질적인 물건은. 여러분들 일반 우리 공산품들은요. 우측 하단에 뒷면에 권장 소비자 가격, 희망 소비자 가격을 오픈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부동산은요. 삼성물산에서 만든 레미안이라는 아파트를요.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101동이냐 106동이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남향이냐 동향이냐에 따라서. 같은 남향이라 하더라도 1층이냐 12층이냐 로열층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거든요. 같은 로열층이라 하더라도 확장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거든요. 같이 확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급매물이냐 정상적인 물건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같은 정상적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날 판매자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또 가격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같은 맘씨 좋은 매도인이라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또 가격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판매되는 물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오픈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거래는 공개 비공개. 그래서 거래가 공개되어 있는 물건은 우리가 바로 사러 가요. 공개되어 있는 물건 바로 사러 간다고. 근데 거래 가격이 비공개되는 물건은요. 꼭 한 다리를 거쳐요. 그게 누구예요?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관 가격 알아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중개소에. 가서 이거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물건들은, 공개되어 있는 물건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같이 거래 가격이 비공개된 물건들은요. 판매자도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요즘 내 거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구매자도 중개업소에 가서 이런 거 얼마나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래 비공개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비조직성. 자, 그럼 제가 조직적인 시장 하나 만들어보지 뭐. 그 다음에 비조직적인 시장 한번 만들어보고. 두 개 구분해보지 뭐. 조직적인 시장과 비조직적인 시장 만들어서 구분 한번 해보지. 자, 조직적인 시장은 동질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고요. 비조직적인 시장은 이질적인 물건, 즉 개별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자, 봅시다. 한번 봅시다. 여기 A 매장이 있고 B 매장이 있어요. 여기 A 매장이 있고 B 매장이 있어요. 자, 본사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본사에서. 이게 뭐냐면 교촌치킨이에요. 교촌치킨. 자, 교촌치킨 본사에서 내일부터 치킨 한 마리 드시는 분들에게는 탁상 달력 하나씩 줍시다 그랬어요. 달력 하나 줍시다 그랬어요.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매장이거든요. 요 매장은 달력을 줘요. 요 매장은 달력 안 주고요. 탁상 달력 얼마 안 해요. 근데 얘는 주고 얘는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얘 망해요. 왜 망해요? 달력 안 줘서 망하는 거예요. 달력 안 줘서. 왜냐면 이 매장과 이 매장은 맛이 똑같단 말이에요. 맛이 똑같다. 동질적인 물건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달력 주고 얘는 달력 안 준다는 걸 알면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요. 얘는 망해요. 이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의 쓴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질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은 상당히 시장이 조직적입니다. 내일부터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쫙쫙쫙쫙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국 부동산 협회에서 우리 중개업소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탁상 달력 하나씩 줍시다 그랬어요. 얘는 달력을 줘요. 얘는 달력 안 주고. 근데 비중개업소는요, 달력을 안 주는 대신에 좋은 물건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달력을 한 번 가면 달력 10개씩 줘요. 하지만 물건이 없어요. 물건이. 그러면 얘는 달력 안 줘도요, 장사 잘 되거든요. 그럼 굳이 달력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쓴맛을 안 봐요. 즉 본사에서 지시를 내려도 통제에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조직적이지를 못해요. 다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매되는 물건이 뭐하면 다르면 시장은 조직이다 비조직이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맨날 거래 공개된다. 상품 표준적이다. 시장 조직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가 빠졌나요? B가 빠졌죠.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근데 최근에는요. B는 줘.
B는 주고 얘가 무슨 성 때문인지까지를 물어요. 어려워졌죠, 시험이. 옛날에는 B만 알면 됐는데 이제 이 B가 뭐 때문인지, 무슨 성? 개별성 때문이다. 뭐 이상한 특성 나오면 안 되고 꼭 개별성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냥 참고로 쭉쭉쭉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2번까지가 중요하고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래서 수급 조절의 곤란성 그래요. 매매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래서 매매 기간의 장기성 그래요. 법적 규제가 많다. 그래서 법적 규제의 과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7번 보시죠.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자, 가격이 상승해도 증가시키기가 어렵다는 무슨 성? 부증성. 가격이 하락해도 공급을 감소시키기 어렵다. 감가시키기 어렵다. 무슨 성? 영속성. 남는 거 모자라는 쪽으로 못 가져온다. 무슨 성? 부동성. 혹시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두 개 물건은 대체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다른 물건이다. 무슨 성? 개별성.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를 가져와서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조절이 곤란한 이유는 증가한데 부증성, 감소한데 영속성, 못 가지고와 부동성.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물건을 바꿀 수가 없어. 개별성. 이런 이유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그냥 고기 끄떡끄떡하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 자, 부동산은 사고 파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죠? 비싸서 그렇죠? 예. 일반 물건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팔면 되는데 부동산이라는 물건은요, 팔면 바로 돈이 입금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이 입금된다니까요. 10%. 덩치가 크면 중도금도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잔금 치고 물량을 넘겨줍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요, 시장에 물건을 내놨을 때 안 팔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데 걸리는 기간이 일반 재화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장 큰 약점이 하나 생겨요. 부동산은 정말 좋은 재화거든요. 좋은 재화인데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요? 현금화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환금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보통 금매물로 내놓거든요. 5억짜리를 4억 5천에 내놔버려. 그러면 다음날 당장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뭐 안 되면 4억 4천에도 내놓지 뭐. 그러면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짓을 가격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무슨 현상? 가격 왜곡.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억짜리가 5억에 거래가 되면 충분한 가격이 반영이 된 거잖아. 근데 5억짜리가 4억 5천에 거래되면 가격이 왜곡된 거예요. 근데 가격 왜곡은 충분한 기간 거래되면 발생을 해, 안 해? 안 해. 못 봐줄 수 있거든. 단기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언제요? 단기.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장기랑 요 단기를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유고 이게 결과예요. 한번 해볼까요? 부동산은 사고 파는데 걸리는 기간, 매매 기간이 뭐이어서 장기이어서 그나마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매물로 날리더라. 맞아요? 금매물이라는 것은 무슨 거래를 말하고? 단기 거래를 말하고, 단기 거래에서는 가격이 뭐 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매매 기간 짧다, 길다? 길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가격 왜곡 현상은 언제 나타난다? 단기에. 그래서 종합 정리해드리면 부동산 시장은 매매 기간은 장기예요. 끝내야 돼,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부동산 시장은 매매 기간이 장기여서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단기예요, 요렇게. 장기적으로 가격 왜곡된다 그러면 안 돼요. 단기에 가격이 왜곡됩니다. 법적 규제는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이건 당연히 아는 거고. 자금의 유용성.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원활한, 시장으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에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금융 조건이에요. 대출 조건. 자, 그럼 금융 조건이 완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저랑 특히 수요적인 측면을 잘 봐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금융 조건의 완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냐면 화살 표시로 대답해 주세요. 화살 표시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면 수요가 증가할까? 어떻게 되는 게 금융 조건의 완화할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금리 위로 아래로. 아래로. 금리 인하입니다. 인하. 그래야지 수요가 증가해요. 맞죠? 비율은 아래로 위로. 위로. 자, 비율이 뭔지 알죠? 비율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억짜리 부동산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만 70%까지 빌려주겠대. 70%. 그러면 얼마 빌려주는 거예요? 2억 1천. 37에. 예, 됐죠? 예. 3억짜리 부동산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만 50%밖에 안 빌려주겠대. 50%밖에. 얼마 빌려주는 거예요? 1억 5천. 35, 15, 36에 18, 37에 21. 비율이 높아질수록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예요. 내 돈을 적게 박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겠다. 비율이 확대돼야 됩니다. 기간 올라가야 됩니다. 기간 올라가야 됩니다. 자, 기간 올라간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짧게 길게 하면 좋은 점.
예? 그렇죠. 매달 갚는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달 갚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요.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상당히 큰 효과. 여러분들 저기 혹시 앞으로 저기 그 사업을 하실 분들이나 앞으로 영업을 하실 분들이나 뭐 중개업도 마찬가지고요. 장사를 하실 분들이나 저는 여러분들이 뭐를 유심히 했으면 좋겠냐면요. 그 홈쇼핑을 유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홈쇼핑. 그 하루에 30분씩 홈쇼핑을 보세요. 앞으로 영업을 하실 분들이나 장사를 하실 분들은요. 그 홈쇼핑은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거기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마케팅 전략이 그 홈쇼핑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스마트폰만 키면요. 이 물건의 최저가부터 최고가까지 알 수 있고 이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 수 있는 그런 시절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물건을 보지 않고요. TV로 물건을 보고 화면으로 물건을 보고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신어보지 않고요. 화면을 보고 물건을 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은 물건을 팔아먹습니다. 그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요. 여러분들 홈쇼핑에 일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마케팅의 최고봉 마케팅. 마케팅의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고는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마케팅. 그러니까 그 마케팅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아요. 홈쇼핑에서 하는 마케팅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안 먹힐 것 같은데 그런 게 다 먹힌다니까. 근데 홈쇼핑의 전략 중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이 전략입니다. 이 전략. 자 보세요.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팔아요.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팔아요.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요.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판다고 적어놓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얘네들 어떻게 판매하냐면요. 8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적어놓는다고요. 8만 원 곱하기 12. 그럼 내 눈에는 이게 보이는 게 이게 보인다고. 이게 보인다고. 저걸 바라보면 여기서 무이자 이렇게 이자도 없고. 그럼 제가 그 홈쇼핑을 쳐다보면서는 뭐가 보이냐면 100만 원이 보이는 게 아니고 8만 원이 보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것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지. 계속 보게 되는 거죠. 8만 원짜리 노트북이니까. 100만 원짜리 노트북이면 안 본다니까. 8만 원짜리 노트북이기 때문에 본다고. 보는데 어이씨 5개밖에 안 남았대. 어이씨 5개밖에 안 남았. 난 그 관심도 없었는데 갑자기 5개밖에 많이 남았겠지. 근데 5개밖에 안 남았다. 막 지금 바로 전화 달라. 그러고 막 그죠? 바로 전화하고 싶고 막 내 컴퓨터는 옆에서 뽀벅뽀벅대고 있는데 막 거기서 컴퓨터 막 영화가 막 12개가 막 창에 막 떠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게 되는 거지. 와이프한테 욕먹고, 노트북 시켰나?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환불해라. 그냥 쓰지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당하는 거지, 그 마케팅에.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면요. 매달 갚는 부담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돈을 내지만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기간이 장기입니다. 이 장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거 4개 받고 6가지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번엔 저랑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홈쇼핑 보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서 마케팅을 얻으라는 거지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예. 이종훈 네가 홈쇼핑 보라 그래서 우리 집 망했잖아.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거는 거기서 하는 마케팅, 거기서 하는 광고 전략, 거기서 하는 어떤 단어들, 영업 전략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앞으로 영업하실 분들은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홈쇼핑 좋아요. 그네들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그 물건을 안 보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5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가서 오다단 사더라도요, 그죠? 오다단 사더라도 2시간씩, 3시간씩 남편을 끌고 다니면서 홈쇼핑에서는 한 번도 입어보지 않고 그걸 산다니까요. 참, 그네들이 물건을 사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배워야 될 점입니다. 배워야 될 점. 홈쇼핑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가서 홈쇼핑, 하루에 30분 홈쇼핑 보세요. 내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공부해야 되니까, 내년부터 이제 업을 시작하시면서는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정말 많이 돼요. TV 같은 경우도 광고 전략을 잘 보라고. 잘 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광고를 할 때 내가 저거는 한번 차용을 해서 써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기능 재밌죠. 그 민법이나 공부에 딱딱한 과목 공부하다가 그죠. 홈쇼핑 얘기도 해주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예. 부동산 시장에 하는 기능은요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5가지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원 배분, 두 번째는 교환. 세 번째는 가격 형성, 네 번째는 정보 제공, 다섯 번째는 양과 질의 조절. 요 5가지가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 하겠네라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기능 하겠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부동산 시장에 가봤어요. 부동산 시장에 가보니까 공급자가 이렇게 있고요. 수요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만나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때 공급자들은 뭘 가지고 있는데요? 공급자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부동산. 이 부동산을 2글자로 자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가 자원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자원이 되는 거예요. 얘는 뭐 가지고 있냐면 머니 가지고 있어요. 머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갑시다. 얘가 얘한테 돈 주면요. 얘가 얘한테 부동산을 제공합니다.
그럼 시장을 통해서 부동산이라는 자원이 수요자에게 뭐 됐네요? 배분됐네요. 그러면 얘는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가 이루어졌다? 교환이 이루어졌다. 교환이 이루어지면요. 수요와 공급이 만났다는 얘기 맞습니까? 그때는 따라하세요. PQQ. PQQ가 결정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순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P는 프라이스예요. 프라이스가 뭐예요? 가격이 결정되고요. Q는요. 퀀티티와 퀄리티예요. 퀀티티가 뭐예요? 양. 퀄리티는 뭐예요? 질. 양질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또 정보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우리 지금 학원 나오신 거예요. 이거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장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요자고요. 저는 공급자입니다. 수요자 공급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원을 여러분들한테 배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업료를 내는 거지.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가격, 양질 이런 게 결정이 되고요. 시장에 나와야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시장에 안 나오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들을 봤는지 아세요? 진짜 이제 있었던 일인데 하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 열심히 공부 시험에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도서관으로 들어가 버린 분이 계십니다. 또는 좀 심하신 분들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어디 절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1년 동안. 속세와 인연을 끊고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한 달 앞두고 9월 달 정도에 이제 시험을 치러 속세와 이제 다시 시험을 치려 그러면 뭐 해야 다시 속세와 인연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지식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집 한 달 놔두고 이제 원서 접수하러 왔더니만 원서 접수가 끝나버린 것이. 접수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이 보통 한 달 정도 전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우리 시험은 한 2달 정도 전에 원서 접수를 해요.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시험이 30일 남아야 되는데 갑자기 시험이 400일 남아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를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30일 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400일 남아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봉착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시장에 나왔더라면 그러한 정보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시장에 안 나오니까 정보를 못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서 접수 못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단체 원서 접수하고 원서 접수 계속 공부하고 막 얘기하거든요. 시장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 혹시 또 속세와 인연을 끊어버리면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원서 접수 기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을 공부했는데 갑자기 시험이 400일 남아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30일 남아야 되는데 딴 사람들은 다 30일 남았는데 나만 400일 남았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 얻을 수 있다.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188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 및 유형 있습니까? 예, 다른 건 됐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을 묶어주세요. 2, 3, 4. 물론 묶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 3, 4를 묶어주시옵소서. 묶었어요? 예. 그리고 2번에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 해서 가로 1번에 완전 경쟁시장의 성립 요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그냥 묶어버리세요. 4개. 그리고 그 밑에 가로 2번에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도 1번부터 3번까지 3개를 묶어버리세요. 그냥 3개를. 예. 그리고 한 장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가로 3번에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는 표현이 있나요? 거기 1번 말고 동그라미 2번만 체크를 하세요. 2번 체크하시고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 번째 줄로 가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으로요?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 칸 내려올게요. 하지만 뭐라는? 완전 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한 후에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요. 이게 이해되시죠? 예. 그 밑에 완전과 불완전 비교한 표 나옵니까? 표에다가 간단하게 체킹 확인하셔야 되고요. 3번으로 제일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형. 용도에 따른 유형은 주상공농특, 주상공농특 5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체크하지 마시고요. 하신 분들은 지우시오. 안 중요합니다. 가로 2번.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 있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 종류 몇 개 있습니까? 3개. 일단 3개를 묶으시고요. 제목 확인할게요. 무슨 시장? 개별. 그 다음 우리는 동그라미 2번에다가 체킹.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으로 존재한다? 부분 시장.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습니까?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구장 표시. 밑에 보시면 쭉 한 넉 줄 정도 내려오시면 5줄 정도 내려오시면 있는 것 같은데 부분 시장을 세분하면 시장의 성질이 동질성이 됩니다. 대체성도 커지고 그 수요는 보다 탄력적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핵심 정리로 가시니까 시장 세분화라는 표현과 시장 차별화라는 표현이 있나요? 2개 묶으시고요. 세분화 옆에는 수요라는 글자만 찾아서 밑줄, 차별화 옆에는 공급이라는 말만 찾아서 밑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예. 한 장 넘길게요. 넘기시면 제2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및 기능이 나오는데요. 1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찾았습니까? 앞에다가 별 하나 때려 놓으세요. 별 때렸어요? 1번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밑으로 가지 말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 옆에 보니까 무슨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불완전 경쟁 시장. 옆에다 숫자 4를 적어놓을까요? 숫자 4.
그럼 불완전 시장은 또다시 네 가지 성질이 파생이 되잖아요. 예. 왜 소수, 이질, 곤란, 불완전 그런 거 있잖아. 그다음 또 무슨 시장이고요? 준강성, 또요 추상적, 또요 구체적. 그 네 가지 기억하시고 가로 1번 간단하게 체킹. 시장이 무슨 성? 국지성 또는 뭐 지역성. 이거는 부동성 때문이죠. 예, 우리 중요합니다. 가로 2, 3, 4번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가로 2, 3, 4 묶었어요? 앞에다가 3B라고 적어놓습니다. 3B. 또 쓰세요. 개별성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개별성. 썼나요? 그리고 우리 다른 글자는 됐고요. B란 글자만 찾아서 3개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하면서 대답하세요. 거래는 비공개, 상품은 비표준, 시장은 비조직. 그렇게. 나머지는 그냥 눈도장만 찍을게요.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이번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체킹하시고 그거는 시간 날 때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2장을 넘기세요. 2장을 넘기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제3절 부동산의 단기 시장과 장기 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페이지는 199쪽 펴놓으시고요. 199쪽 펴놓으시고 저를 바라봐 주세요. 일반 동산과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은 한 가지 차이점에 좀 국한을 시켜서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제품, 공산품들은요, 물건 만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굳이 뭐 물건 만들 수 있다 없다의 기간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착공에서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신축을 할 수 없는 기간으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간단하게 구분해요. 신규로 생산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얘기합니다. 신규로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장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면 뭐고? 단기. 신규 공급이 가능하면 장기.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단기가 뭐예요? 그랬을 때 짧은 기간, 절대로 입 밖에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장기가 뭐예요? 신규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 그거를 동그라미 해드릴게요. 그래서 1번 됐고요. 2번에 가시니까 부동산의 단기 시장 있습니까? 동그라미 가로 1번에 체크. 가로 1번 체크했나요?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는 무슨 개념이고, 절약, 신규 생산 공급이 마다 불가능, 불가능만 동그라미. 또 3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의 무슨 시장? 장기 시장. 얘도 가로 1번만 체크. 읽을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장기는 무슨 개념이고, 유량, 신규 생산 공급이 많은 기간, 가능, 가능의 동그라미. 그럼 대답 좀 해주세요. 신규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간은 뭐? 단기. 신규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한 기간은 장기.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책을 2장을 넘기세요. 제가 보지 않는 건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다. 202쪽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예, 요거 중요합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 한번 나올 때가 됐네요. 이제 좀 쉬었다가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